친정엄마는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제게 60통의 전화를 걸어 당장 집에 와서 온 가족의 밥을 차리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차갑게 웃으며 딱 한 가지 일을 했을 뿐인데 이틀 후 시댁 식구 6명은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꾼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성의 처절한 복수극입니다. 병원 중환자실 앞 복도는 소름 끼치게 조용했습니다. 간간히 들려오는 기계음과 제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깼죠. 저는 차가운 벽에 기댄 채 굳게 닫힌 중환자실 문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은 온통 식은땀으로 축축했습니다. 엄마가 저 안에서 사투를 벌이고 계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 선생님이 한번 나왔는데 표정이 아주 어두웠습니다. 상황이 매우 위중하니 가족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준비. 그 네 글자가 망치처럼 제 심장을 내리쳐 온몸에 힘이 빠지고 거의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엄마가 홀로 저를 힘들게 키우셨습니다. 엄마는 제게 남은 유일한 가족입니다. 만약 엄마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그렇게 마음이 혼란스럽고 공포에 휩싸여 있을 때 주머니 속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한 복도에서 유난히 날카롭게 들리는 진동 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 허둥지둥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이름은 시어머니 최영숙 여사였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 상황의 전화는 왜 엄마가 위독해서 병원에 와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낮게 깔고 말했죠. 어머니, 저 지금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날카롭고 앙칼진 목소리가 폭죽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제게 말할 틈조차 주지 않았죠. 박서윤, 너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도 밥하러 안 들어와? 우리 식구 전부 굶겨 죽일 작정이야?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화를 억누르며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병원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엄마가 지금 중환자실에서 위독하세요. 그래서 못 들어가요. 시어머니는 즉시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중환자실이 뭐? 위독한 게 뭐 대수야? 거기 의사고 간호사고 다 있잖아. 네가 거기 지키고 서 있으면 뭐가 달라져? 죽을 사람이 살아 돌아오기라도 한대? 당장 들어와. 아주버님이랑 형님 퇴근했고 조카도 학원에서 왔어. 다들 배고파서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아버님도 시장하시다고. 저는 화가 나 손까지 떨렸습니다. 어머니, 제 친엄마예요. 지금 생사를 오가고 계시는데 제가 어떻게 자리를 비워요? 배고프시면 직접 해 드시거나 아니면 밖에서 사 드시면 안 돼요? 시어머니는 바로 소리쳤습니다. 직접 하라고? 우리가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얼마나 피곤한데 누가 밥할 힘이 있어? 나가서 사 먹으면 돈 들잖아. 돈이 땅 파서 나와? 박서윤, 똑똑히 들어. 핑계대고 게으름 피울 생각 마. 당장 튀어와. 30분 안에 내 얼굴 안 보이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똑똑히 보게 될 줄 알아. 시어머니는 제 대답은 들을 생각도 없다는 듯이 탁 소리를 내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뚜뚜뚜. 끊어진 통화음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답답하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막무가내인 사람이 있을까요? 하지만 제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또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거절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핸드폰은 마치 저주에 걸린 것처럼 미친 듯이 울려댔습니다. 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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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쉴 새 없이
전부 최영숙 여사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저와 끝장을 보려는 듯 제가 받지 않자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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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윙. 화면에 계속해서 떠오르는 그 익숙한 번호는 마치 저승사자의 부름처럼 느껴졌습니다. 고요한 병원 복도에서 그 소리는 유난히 거슬렸고 옆에서 함께 가족을 기다리던 다른 보호자들까지 불만과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창피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마음은 급하고 화가 치밀었죠. 엄마는 안에서 생사를 헤매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고작 밥 한 끼 때문에 저를 미친 듯이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대체 저를 뭘로 생각하는 걸까요? 공짜 파출부? 아니면 자기 집 노예? 저는 심호흡을 하고 더는 견딜 수 없어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무음으로 바꿨습니다. 세상이 드디어 조용해졌지만 제 마음은 아까보다 더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화면에 찍힌 부재중 전화 숫자가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10통, 20통, 30통. 마침내 부재중 전화는 무려 60통이 되어 있었습니다. 60통. 저는 그 경악스러운 숫자를 보고 다시 중환자실의 붉은 등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화가 사라지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마음이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고 완전히 절망한 뒤에 나오는 그런 냉소였습니다. 당신들 6 식구의 밥 한 끼가 내 친엄마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 이거지? 좋아. 아주 좋아. 최영숙. 이건 당신이 자초한 일이야. 핸드폰 화면은 드디어 잠잠해졌습니다. 그 60통의 부재중 전화는 60개의 흉터처럼 제 눈에 새겨졌습니다. 복도는 다시 죽음처럼 고요해졌고 제 심장 소리만이 둥, 둥, 둥 귓가를 때렸습니다. 저는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추웠습니다. 최영숙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직도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룬 목소리가 최영숙 여사의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차룬 플라스틱 의자에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당장 튀어와서 밥해. 밥. 그 두 글자가 마치 열쇠처럼 제 기억의 수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이 집에 시집 온 지난 3년, 제 삶은 어땠던가요? 그저 온 가족의 공짜 파출부가 아니었던가요? 결혼 초만 해도 저는 바보같이 좋은 며느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시어머니 최영숙 여사는 제 손을 잡고 세상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서윤아, 이제 우리 집에 왔으니 한 가족이다. 아주버님이랑 형님은 일하느라 바쁘고 조카는 아직 어리고 아버님은 몸도 안 좋으시니 앞으로 집안일은 너한테 많이 기댈게. 저는 그때 고개를 끄덕이며 시어머니가 저를 인정해주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제게 기댄다는 말은 모든 집안일이 제 몫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매일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6 식구의 아침밥을 차렸습니다. 계란 후라이 하나도 5가지 방식으로 부쳐야 했습니다. 시아버님은 완숙, 아주버님은 반숙, 조카는 하트 모양으로. 아침 식사를 마치면 설거지를 하고 곧장 장을 보러 나가야 했습니다. 장을 봐오면 점심을 준비해야 했죠. 아주버님과 형님은 점심을 꼭 집에 와서 먹었습니다. 점심 설거지를 마치고 한숨 돌리나 싶으면 또 저녁 준비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저녁은 가장 거창해서 사첩 반상의 탕은 기본이고 생선과 고기가 빠지면 안 됐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설거지, 바닥 청소, 빨래까지 밤굿이 10시가 되어서야 겨우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항상 트집을 잡았습니다. 박서윤, 이거 너무 짜잖아. 아버님 혈압 오르는 꼴 보고 싶어?
박서윤, 바닥을 어떻게 닦은 거야? 여기 머리카락 있잖아. 박서윤, 내 실크 블라우스는 세탁기에 돌리면 어떡해? 망가지면 네가 물어낼 거야? 제가 조금이라도 늦거나 피곤해서 잠시 앉아 쉬려고 하면 시어머니의 눈초리가 바늘처럼 날아와 밝혔습니다. 젊은 애가 왜 이렇게 게을러? 우리 김씨 집안은 게으른 며느리 필요 없어. 제 남편 김민주는요. 그는 장님이나 귀머거리 같았습니다. 제 편을 들어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오히려 같이 저를 타박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보, 엄마가 뭐라고 하면 그냥 듣고 고치면 되잖아. 왜 자꾸 말대꾸를 해? 가족끼리 화목한 게 제일 중요하지. 화목? 무슨 화목이요? 저 혼자 일방적으로 참고 사귀는 게 화목인가요? 저도 직장이 있었습니다. 작은 회사에서 격리로 일했죠.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제 힘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을 모시느라 저는 툭하면 조퇴하고 지각하고 결근했습니다. 부장님은 저를 못마땅해 했고 동료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그 일로 친정엄마는 저를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여자는 자기 일이 있어야 한다고 시댁에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항상 말씀하셨죠. 자기 일이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그때 저는 어리석었습니다. 결혼했으니 참고 살면 언젠가는 가족이 화목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엄마가 아파서 입원하신 초기 저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발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이해해주기는커녕 친정에 너무 자주 드나든다며 집안일을 소홀히 한다고 타박했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제가 엄마 병간호를 하느라 밤을 새우고 아침에 조금 늦게 일어나 밥을 못 차렸더니 시어머니는 제 방으로 쳐들어와 자고 있는 제 이불을 확 걷어찼습니다. 몇 시인데 아직도 자고 있어? 우리 식구 다 굶기려고 작정했어. 내 엄마는 골골대는 늙은이가 돼서 사람 고생만 시키는구나. 너희 집이 이런 줄 알았으면 애초에 민준이랑 결혼시키지도 않았어. 그 순간 제 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엄마가 병원에 계셨으니까요. 제가 문제를 일으켜 엄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항상 생각했습니다. 엄마 병이 다 낫고 이 힘든 시기만 지나가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지만 지금 엄마는 중환자실에 누워 생사를 넘나들고 있는데 그들은 고작 밥 한 끼 때문에 저를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무려 60통의 전화를 걸어서요. 눈물이 결국 터져 나왔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제 자신의 나약함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들의 무정함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저는 손으로 눈물을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울지 마, 박서윤. 울지 마. 저런 인간들 때문에 우는 건 사치야. 엄마가 안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먼저 무너지면 안 돼. 저는 심호흡을 하며 괴로운 기억들을 억지로 눌렀습니다.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핸드폰 화면이 다시 켜졌습니다.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낸 장문의 카톡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가시 돋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전화 통화 때보다 100배는 더 악독했습니다. 박서윤, 너 이제 아주 날개가 돋쳤구나. 감히 내 전화를 안 받아?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좋게 말할 때 알아들어. 너 그다 죽어가는 늙은이 옆에 붙어 있어 봐야 뭐해. 그 여자가 너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 우리 김씨 집안이 너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해야지. 당장 죽은 듯이 기어들어와. 안 그러면 너 다시는 이 집 문턱 넘을 생각 마.
그 골골대는 내 엄마랑 같이 길바닥에서 죽어버리든가. 그 뒤에 이어지는 욕설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고 온몸의 피가 머리로 솟구쳤다가 순식간에 빠져나가며 뼛속까지 시린 한기만 남았습니다. 저는 굳게 닫힌 중환자실 문을 바라보다가 다시 핸드폰 속 그 긴 음성 메시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 가지 생각이 얼음을 깨고 솟아나는 죽순처럼 날카롭게 솟구쳐 올라더는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인내. 제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요? 그들이 저주하는 대로 엄마가 돌아가실 때까지? 아니면 제 피 한 방울까지 다 빨릴 때까지? 아니, 이제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시어머니의 악독한 음성 메시지는 독을 바른 바늘처럼 제 귀와 마음에 박혔습니다. 골골대는 늙은이, 길바닥에서 죽어버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몸의 피를 차갑게 식혀 얼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들끓던 분노와 서러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죽음 같은 냉정과 전례 없는 명료함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 역겨운 음성 메시지를 삭제했습니다. 마치 더러운 오물을 닦아내듯이. 울지마, 박서윤. 저런 인간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건 나 자신에 대한 모욕이야. 눈물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아. 그들을 더 기고만장하게 만들 뿐이지. 엄마는 저 안에서 저를 위해 싸우고 있는데 제가 약해지면 안 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중환자실 문 위에 붉은 등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마치 모든 힘을 시선에 모아 저 문을 뚫고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켜내려는 듯이. 그때 핸드폰이 다시 여러 번 짧게 진동했습니다. 또 시어머니 최영숙 여사였습니다. 이번에는 전화가 아니라 연달아 날아온 여러 개의 음성 메시지였습니다. 듣지 않아도 그 내용이 무엇일지 뻔했습니다. 분명 더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협박일 테죠. 저는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온기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예전에는 시어머니의 메시지를 보면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지금 제 마음은 그저 차가운 빙판 같았습니다. 저는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은 이상할 정도로 안정적이었습니다.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상점마마, 바보같이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려고 설정해뒀던 닉네임이었습니다. 귀찮아서 바꾸지도 않았었죠. 저는 그 프로필을 누르고 설정으로 들어가 차단을 눌렀습니다. 차단하시겠습니까? 라는 확인창이 떴고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확인을 눌렀습니다. 최영숙 그리고 그녀 뒤에 있는 기생충 같은 시댁 식구들. 세상이 드디어 완벽하게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쓰레기를 보이지 않는 구석으로 쓸어버린 것처럼 더는 제 세상을 더럽힐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세상이 고요해졌습니다. 복도의 소독약 냄새, 기계의 삐삐 소리가 다시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자 오랫동안 돌덩이에 짓눌린 듯 답답했던 가슴이 처음으로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벌떡 눈을 떴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 한 분이 걸어 나왔고 저를 보더니 이전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서윤님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가 일단 안정되었습니다. 중환자 병동으로 옮겨서 계속 지켜볼 겁니다. 아직 위험한 고비는 넘기지 못했지만 더 악화되지는 않고 있으니 가장 큰 고비는 넘겼다고 볼 수 있어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겨우 벽을 붙잡고 버텼습니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것에 대한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흐느끼며 간호사에게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간호사가 떠나고 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의자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시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힘든 고비를 넘겨준 엄마를 위해서였습니다. 감정을 쏟아내고 나니 극심한 피로감이 몰려왔지만 동시에 천근만근의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과 번데기에서 깨어나는 듯한 갈망이 솟구쳤습니다. 대체 왜 내가 그런 모욕을 참아야 했지? 왜 우리 엄마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데 그들은 고작 바빠 한 끼 때문에 내게 악담을 퍼부었지? 왜 내가 그들 발밑에서 마음대로 부리고 짓밟아도 되는 노예처럼 살아야 했지? 그들은 제 모든 희생과 인내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제게 베푸는 은혜라고 생각했죠. 아니, 그 아니라는 한 글자가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싹을 틔워 단단한 껍질을 깨고 순식간에 자라났습니다. 나 박서윤, 더는 이렇게 살지 않겠어. 반격할 거야. 어떻게 반격하지? 아줌마들처럼 달려가서 머리채 잡고 싸울까? 그건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그저 저를 그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떨어뜨릴 뿐이고 이제 막 안정을 찾은 엄마를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게는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에게 진짜 충격을 주고 고통을 느끼게 하고 두려움에 떨게 할 힘이 그들에게 그들에게 진짜 충격을 주고 제 시선은 무심코 옆에 놓인 가방으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불꽃처럼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돌아가신 시아버님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명함 한 장과 이상한 서류 몇 장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별 생각 없이 시아버님의 친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서류에 찍힌 서명을 보고 우연히 한 법무법인의 이름을 기억해냈습니다. 그 법무법인은 우리 시에서 이혼 소송과 재산 분쟁 전문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었기 때문에 인상이 깊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때 제가 호기심에 그 명함을 몰래 사진으로 찍어 핸드폰 클라우드에 저장해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거의 잊고 있던 폴더 속에 저는 무의식적으로 가방에 손을 넣어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최영숙, 당신은 내가 당신 아들 없이는 못 살 줄 알았지? 마음대로 나를 부리고 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우리 엄마 목숨을 담보로 나를 협박했지? 좋아, 내가 보여줄게. 당신들 김씨 집안 없이도 나 박서윤은 잘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신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그 소굴을 박살내 버릴 수 있다는 걸.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클라우드의 비밀 폴더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 속에서 빠르게 찾아 헤맸습니다. 마침내 조금 흐릿하지만 전화번호와 정연 법무법인 하정우 변호사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보이는 명함 사진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하정우 변호사, 바로 이 사람이야. 저는 그 번호를 노려보며 눈을 질끈 감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전화가 연결되었고 차분하고 단호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정연 법무법인 하정우 변호사입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들끓는 감정을 억누르고 최대한 냉정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갑작스럽게 죄송합니다. 저는 박서윤이라고 합니다. 저를 모르시겠지만 저는 고 김정국 씨의 며느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전 시어머니인 최영숙 씨 명의의 부동산 출처와 관련해서 혼인 기간 중 재산은닉으로 의심되는 단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과거 가족 구성원으로서 특히
그 집의 생활비를 상당 부분 부담하고 관련 부채까지 떠안았던 제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상담하고 싶어서요. 전화기 너머에서 하 변호사는 약일 2초간 침묵했습니다. 그가 제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고 전문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서윤님,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상황은 대략 이해했습니다. 이런 가족 내부의 재산은닉 및 권리 침해 사건은 충분히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 특히 증거의 효력과 충분성에 대해서는 직접 만나서 자세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언제가 편하십니까? 저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제가 지금 서울중앙병원 입원동 3층 중환자실 앞 복도에 있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쪽으로. 저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너무 무리한 요구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변호사가 저를 만나러 병원까지 올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뜻밖에도 하 변호사는 제 말을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서울중앙병원이요? 알겠습니다. 박서윤님, 전화 계속 켜두세요. 제가 약 1시간 후에 도착하겠습니다. 만나서 자세히 이야기하죠.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과 희망이 솟구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 변호사가 전화를 끊고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마치 구명더처를 잡은 것처럼, 아니, 어둠을 가를 수 있는 날카로운 칼날을 잡은 것 같았습니다. 그 후 1시간 동안 저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중환자실 문을 보며 엄마의 무사를 빌다가도 하 변호사가 와도 뾰족한 수가 없으면 어떡하나, 제가 가진 단서가 아무 쓸모 없으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시간은 1분 1초가 너무나도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어두운색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든 매우 유능해 보이는 중년 남성이 복도 끝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제게 시선을 고정하고 곧장 걸어왔습니다. 그는 제 앞에 서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서윤님 맞으십니까? 저는 하정우입니다. 저는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네. 변호사님. 제가 박서윤입니다. 일부러 여기까지 오시게 해서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하 변호사는 손을 저어 저를 앉게 하고 자신도 제 옆 의자에 앉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서윤님, 시간이 없으니 바로 본론부터 말씀드리죠. 전화로 말씀하신 부동산과 단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아고토,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가다듬은 뒤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클라우드에 있던 명함 사진과 기억을 더듬어 찾아낸 당시에 몰래 찍어둔 흐릿한 서류, 사진 몇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그에게 건네며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님, 이건 돌아가신 시아버님, 김정국 씨의 유품입니다. 제가 우연히 봤어요. 이 명함은 변호사님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진들은 은행 이체 기록 사본과 오래된 아파트 분양 계약서 초안 같습니다. 서명은 시어머니 최영숙 씨로 되어 있는데 날짜가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약 2년 전입니다. 하 변호사는 핸드폰을 받아들고 아주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흐릿한 사진들을 확대해서 특히 분양계약서와 이체 기록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는 계약서의 한 부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날짜는 확실히 김정국 씨가 돌아가시기 전이군요. 이체 기록의 금액도 계약서의 계약금 액수와 일치합니다. 송금인은 최영숙 씨인데 수취인 계좌는 건설사 법인 계좌가
아닌 것 같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으로 확신이 더 굳어졌습니다. 네, 저도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변호사님, 가장 중요한 것은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유산을 정리할 때 시어머니는 집에 돈이 한 푼도 없고 지금 사는 낡은 아파트 한 채뿐이라고 딱 잘라 말했어요. 그 아파트도 시아버님 회사에서 예전에 복지로 나온 거라서 등기부등본에는 시아버님 이름만 있었는데 절차 때문에 자기 단독 명의로 바꿨다고 했고요. 하 변호사의 눈에 깨달음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박서윤님, 제공해 주신 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이 이체 기록과 계약서가 최영숙 씨가 혼인 기간 중에 부부 공동 재산을 이용해 개인 명의로 다른 부동산을 몰래 구입했고 상속 재산을 정리할 때 고의로 이를 숨겼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는 부부 공동 재산은 이익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시아버님의 합법적인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고 또한 합법적인 상속인인 남편분의 상속 지분도 직접적으로 침해한 것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더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박서윤님은 남편의 배우자로서 혼인 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이 은닉된 재산에 대해 부부 공동 재산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혼을 고려하신다고 해도 이 은닉된 재산은 여전히 추적하여 부부 공동 재산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손바닥에 다시 땀이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흥분 때문이었습니다. 하 변호사는 분석을 이어갔습니다. 물론 현재 이 사진들만으로는 증거가 조금 부족합니다. 더 확실한 은행 거래, 내역과 부동산 등기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조사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최영숙 씨의 행위는 사기 혐의가 짙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닫아 제게 돌려주며 차분하지만 힘있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박서윤님, 이제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에 이 사건의 조사와 증거 수집을 정식으로 위임하고 박서윤님의 합법적인 권리를 주장하시겠습니까? 이 과정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고 다소 격렬한 다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거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 변호사의 눈을 마주보며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위임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3년 동안 참고 살았습니다. 3년 동안 파출부 취급을 받았습니다. 친엄마가 위독한 순간에 그런 모욕과 압박을 당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최영숙, 김씨 집안, 당신들 기다려. 하 변호사는 제 단호한 대답을 듣고 얼굴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즉시 서류 가방에서 태블릿 PC와 표준 위임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좋습니다. 박서윤님, 먼저 이 위임 계약서에 서명하시죠. 비용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사건은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성공보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되찾은 재산에서 일정 비율로 수수료를 받는 방식입니다. 만약 패소하면 변호사 비용은 일절 받지 않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가장 큰 걱정거리가 해결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쓸 수 있는 돈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저는 계약서를 빠르게 훑어보고 위임 사항과 비용 조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한 뒤 덩굴의 자리에 제 이름을 쓰고 지장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치 제 운명을 바꾸는 버튼을 누른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하 변호사는 계약서를 챙기고 더욱 집중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박서윤 님이 제공해 주신 단서가 가리키는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와
현재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 아파트에 대한 다른 정보, 예를 들어 대략적인 위치나 당시 서류에 있던 건설사 이름 같은 것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눈살을 찌푸리며 열심히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마 강남구 쪽이었던 것 같아요. 건설사 이름은 좀 어려웠는데. 맞아요. 대신건설이었던 것 같아요. 계약서는 대신건설의 한 아파트 단지였는데 이름이 메이플 가든이었어요. 하 변호사의 손가락이 태블릿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메이플 가든, 대신건설. 네, 찾았습니다. 강남구에 실제로 있는 단지군요. 입주 시기는 약 5년 전입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5년 전이면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기 1년 전이군요. 시점이 딱 맞습니다. 이제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그의 말은 빠르고 논리적이었습니다. 첫째, 저는 즉시 법원에 조사 명령을 신청하여 최영숙 씨 명의 및 관련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은행 계좌에 그 시점 전후 대규모 거래 내역을 확보하여 아파트 구입 자금의 최종 행방을 추적할 것입니다. 둘째, 메이플 가든 아파트의 현재 소유권 상태를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아직 그녀 명의로 되어 있다면 즉시 재산 보전 신청을 해서 그녀가 급하게 처분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재산 보전이요? 그게 뭔가요? 하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법원에 신청해서 그 아파트의 매매와 담보 설정을 일시적으로 동결시키는 겁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그 아파트는 팔 수도, 명의를 이전할 수도, 심지어 담보대출을 받을 수도 없게 됩니다. 그녀의 퇴로를 완전히 막아버리는 거죠. 저는 즉시 이해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뿌리 뽑기였습니다. 최영숙 여사가 그토록 기고만장했던 이유는 지금 사는 낡은 아파트가 자신의 철옹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었던가요? 만약 그녀가 몰래 사둔 새 아파트까지 동결된다면 하 변호사는 이미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김 대리, 지금 바로 두 가지 일 좀 처리해줘요. 첫째, 조사 명령 신청 서류 준비해요. 사유는 부부 공동 재산은닉 혐의. 대상은 최영숙. 네, 아주 긴급합니다. 둘째, 지금 바로 부동산 등기소 가서 최영숙이라는 사람 명의로 강남구 메이플 가든에 등기된 부동산이 있는지 확인해줘요. 확인되는 대로 바로 보고해요. 그는 전화를 끊고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서에게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곧 소식이 올 겁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안절부절 못하며 중환자실 문과 옆에 앉은 침착한 하 변호사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약 20분 후 하 변호사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뭐라고요? 확인됐다고요?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지금 바로 정확한 등기 정보를 저한테 보내주고 동시에 재산 보전 신청서 준비해요. 사유는 방금 말한 대로 재산은닉 혐의로 해당 부동산의 모든 거래 절차 동결을 신청하는 겁니다. 네, 가장 빠른 속도로 법원에 제출해요. 전화를 끄는 하 변호사는 저를 보며 눈의 승리를 확신하는 빛을 띠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하 변호사는 저를 보며 박서윤님, 확인됐습니다. 최영숙 씨 명의로 메이플 가든 X동의 전용 면적 120제곱미터 아파트가 확실히 있습니다. 구입 시기는 5년 전, 전액 현금으로 지불했고 소유권도 깨끗하며 현재 대출이나 담보도 없습니다. 저는 입을 막았습니다. 흥분해서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모두를 속이고
부부 공동 재산으로 자신 명의의 새 아파트를 사들였던 것입니다. 하 변호사는 일어섰습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바로 법원으로 가서 오늘 퇴근 전에 재산 보전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증거가 비교적 명확한 사건은 법원 심사도 빠릅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저희가 가장 먼저 통보를 받게 될 겁니다. 그는 중환자실 문을 한번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쪽은? 저는 즉시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가보세요. 이쪽은 제가 괜찮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드릴게요. 하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챙겨 복도를 빠르게 떠났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흥분으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최영숙, 당신은 끝났어. 당신과 그 기생충 같은 가족들의 좋은 날은 이제 끝이라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수의 쾌감만이 심장에서 불타올랐습니다. 기다려봐. 곧 당신들도 막다른 길에 몰리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알게 될 테니까. 하 변호사가 떠난 후 저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습니다. 중환자실 문 위에 붉은 등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그 불빛이 깜빡일 때마다 제 마음도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억지로 마음을 진정시키며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초조한 기다림을 떨쳐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손에 쥔 핸드폰은 뜨거운 쇠붙이 같았습니다. 화면은 까맣게 잠들어 있었지만 한번 불이 켜지면 천지가 개벽할 소식이 날아올 것 같았습니다. 시간은 1분 1초가 칼로 살을 베는 것처럼 고통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엄마는 아직 저 안에 계시고 저는 시댁을 향한 치명적인 저격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는 압박감에 숨이 막힐 것 같을 때 갑자기 핸드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하 변호사에게서 온 카카오톡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하정우 변호사 박서윤님, 희소식입니다. 법원의 재산 보전 결정이 방금 내려졌습니다. 즉시 부동산 등기소에 통보되었으며 메이플 가든 아파트는 현재 법적으로 압류된 상태입니다. 모든 매매, 담보, 명예 이전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 사실은 방금 최영숙 본인에게도 송달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짧은 몇 줄의 글자. 하지만 모든 글자가 불꽃을 품은 듯 제 손끝을 저릿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장이 북처럼 울렸습니다. 해냈다. 진짜 해냈다. 압류라는 두 글자는 가장 날카로운 수술칼처럼 최영숙의 가장 은밀한 생명줄을 정확하게 끊어냈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며 숨겨두었던 자신만의 새로운 궁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차가운 봉인 딱지가 붙어버린 것입니다. 그녀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저는 그 메시지를 3번이나 정독했습니다. 뜨거운 기운이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솟구쳐 올라 온몸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상상이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복수의 첫 총성이 드디어 울려 퍼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중환자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아까 그 간호사였습니다. 박서윤님 보호자분, 환자분 생체 징후가 안정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가장 위험한 시기는 넘긴 것 같습니다. 각서윤님 보호자분, 환자분, 박서윤님 보호자분, 일반 중환자 병동으로 옮겨서 계속 경과를 지켜볼 예정이니 먼저 관련 수속부터 밟아주세요. 위험한 시기는 넘겼다는 5글자는 천상의 음악처럼 들리며 제 모든 초조함과 분노를 씻어냈습니다. 세상 어떤 큰일도 엄마가 살아 돌아온 것보다
중요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감격에 겨워 또다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얼굴을 훔치며 연신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 간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수속하러 갈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수납 창고까지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발걸음이 이렇게 가벼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수속을 마치고 새로운 병동 앞 복도 의자에 앉아서야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하 변호사의 메시지가 아직 핸드폰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공문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을 것입니다. 최영숙 본인에게도 송달되었다는 문장을 떠올리니 그녀가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눈에 선했습니다. 최영숙 여사는 법원에 붉은 직인이 찍힌 재산 압류 통지서를 받았을 때 소파에 앉아 과자를 먹으며 시끄러운 막장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통지서를 전달한 사람은 법원 제복을 입은 직원이었습니다. 그가 서류를 건넬 때의 목소리는 딱딱하고 사무적이었습니다. 최영숙 씨 맞으시죠? 법원에서 송달된 민사결정서 및 압류 통지서입니다. 귀하 명의의 메이플 가든 아파트가 법에 따라 압류되었습니다. 금일부터 해당 부동산의 모든 매매, 담보, 증여, 임대 등 거래 행위 및 권리 설정 행위가 금지됩니다. 최영숙 여사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과자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네. 뭐라고요? 압류? 메이플 가든. 동지,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전 메이플 가든에 집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출 수 없는 당황함이 묻어났습니다. 직원은 무표정한 얼굴로 통지서에 적힌 주소와 그녀의 주민등록번호를 가리켰습니다. 통지 내용은 명확합니다. 주소와 소유주 정보 모두 확인되었습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법정 기한 내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관련 소송을 제기하십시오. 여기 송달 확인서에 서명해 주십시오. 최영숙 여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법원 직인이 찍힌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얇은 종이 몇 장이 갑자기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주소와 동호수, 그리고 말미에 찍힌 압류라는 붉은 글씨를 확인한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고 입술을 파르르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직원이 떠난 지 한참이 지나도록 최영숙 여사는 마법에 걸린 사람처럼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얼굴색은 하얗게 질렸다가 파랗게 변했고 마지막에는 잿빛이 되었습니다. 메이플 가든. 그녀는 마치 처음 듣는 곳인 것처럼 중얼거렸지만 눈동자에 서린 공포는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다음 순간 공포는 차가운 독사처럼 그녀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뜨거운 것에 댄 사람처럼 허둥지둥 전화기로 달려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보세요? 유 사장? 내 메이플 가든 아파트가 어떻게 된 거야? 법원에서 압류됐다고 하는데. 전화기 너머의 부동산 중개인 유 사장은 난처하고 초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제가 막 연락드리려던 참이었습니다. 오후에 법원이랑 등기소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어요. 그 아파트 정말 압류됐습니다. 무슨 재산 분쟁에 휘말렸다고 하던데요. 제가 방금 세입자한테 연락했더니 그쪽도 통지를 받았다면서 당장 계약 해지하고 보증금 돌려달라고 난리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최영숙 여사는 눈앞이 캄캄해지며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청상 미친 듯이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한 번 울리고 차가운 안내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차단당한 것입니다. 그 망할 년이 정말로 자기를 차단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아파트가 압류당했다는 충격과 함께 밀려와 마침내 최영숙 여사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압류 통지서는 발치에 떨어져 그녀를 비웃는 귀신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돈. 그녀가 그토록 오랫동안 몰래 숨겨온 돈. 그녀 자신과 아들, 아니 주로 아들을 위해 준비해둔 퇴로. 시세가 오르기만을 기다리던 그 큰 아파트가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졌습니다. 압류되었습니다. 몇 년 후 집값이 오르면 팔아서 아들에게 더 좋은 집을 사주거나 손자 결혼 자금으로 남겨두려던 그 재산이 영문도 모르는 사이에 동결되어 버린 것입니다. 누가 이런 짓을. 이가 갈리는 증오와 함께한 사람의 이름이 그녀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서윤. 그 망할 년밖에 없어. 오늘 밥하러 오지도 않고 전화를 걸었더니 감히 차단까지 해? 분명 그년 짓이야. 그년이 알고 있었어. 어떻게 알았지? 최영숙 여사는 온몸이 차갑게 식었고 공포가 해일처럼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주우려 했었지만 손이 너무 떨려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끝났다. 그녀의 생명줄, 그녀의 마지막 보루가 정말로 끝장난 것 같았습니다. 최영숙 여사는 흐물흐물한 진흙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법원의 붉은 직인이 찍힌 종이 몇 장이 옆에 흩어져 있었고 그것들은 마치 뜨거운 낙인처럼 보여 쳐다보기도 두려웠지만 자꾸만 눈이 갔습니다. 메이플 가든, 내 아파트, 압류. 그녀는 넉나간 눈으로 이 단어들을 반복해서 중얼거렸습니다. 완전히 넋이 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바늘에 찔린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 허둥지둥 전화기로 달려갔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여러 번 시도한 끝에 겨우 번호를 눌렀습니다. 울음 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보세요? 민준아, 빨리 와. 큰일 났어. 집안이 망하게 생겼다고. 전화기 너머 제 명목상의 남편인 김민주는 막 퇴근한 듯 주변이 시끄러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매우 짜증스러웠습니다. 엄마, 또 왜 그러세요? 저 이제 막 퇴근해서 죽겠는데. 서윤이 아직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으면 그냥 시켜 먹으면 되지. 뭘 그렇게까지 하세요? 밥 꼭. 서윤이 아직 안 들어왔어요? 밥이 문제가 아니야. 박서윤 그년도 문제가 아니고. 최영숙 여사는 비명을 지르듯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집, 엄마 집 말이야. 메이플 가든에 있는 그 아파트. 법원에서 압류했대. 전화기 너머는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민주는 못 들었거나 혹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했습니다. 엄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세요? 무슨 메이플 가든 아파트요? 엄마가 언제부터 메이플 가든에 집이 있었어요? 그게 엄마가 몰래 사둔 거 있잖아. 최영숙 여사는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내 이름으로 안 한 건 박서윤 그년이 나중에 알면 재산 나누자고 할까봐 그랬지. 엄마가 다 너 생각해서 그런 건데 이제 끝났어. 다 끝났다고. 어떤 천하의 나쁜 놈이 신고해서 법원에서 집을 막아버렸어. 무슨 재산 보전인가 뭔가 해서 팔지도 못하고 담보도 못 잡게 됐대. 김민주는 이제야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순식간에 높아졌고 충격과 함께 자신을 속였다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몰래, 저 몰래 집을 또 사셨다고요? 돈은 어디서 나셨고요? 그런데 지금 압류됐다고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나는
최영숙 여사는 우물쭈물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그녀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 남편 돈을 아껴 쓰고 심지어 남편 병원비와 약값까지 빼돌려 모은 돈에 예전부터 숨겨둔 비자금을 합쳐 겨우 마련한 돈이었습니다. 김민주는 전화기 너머에서 펄펄 뛰었습니다. 일단 울지 마시고요. 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요. 누가 신고했어요? 서윤이에요? 오늘 안 들어온 게 이것 때문이에요? 분명 그년이야. 그 천벌 받을 년. 최영숙 여사는 화풀이 대상을 찾은 듯 악을 썼습니다. 그년이 분명 예전부터 알고 있었을 거야. 속으로 칼을 갈고 있었던 거지. 오늘 일부러 안 들어오고 내가 전화하니까 감히 차단까지 하고. 분명 그년 짓이야. 민준아 빨리 와. 빨리 와서 어떻게 좀 해봐. 김민준도 당황했습니다. 네.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최영숙 여사는 머리 없는 파리처럼 집안을 서성였습니다. 가슴을 치며 저를 욕하다가도 두려운 눈으로 현관문을 쳐다보며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쾅 하고 열리며 김민준이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서류는요. 어디 있어요? 최영숙 여사는 황급히 바닥에 떨어진 압류 통지서를 주워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김민주는 그 종이를 붙잡고 눈알이 튀어나올 듯이 쳐다봤습니다. 보면 볼수록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는 화가 나서 종이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진짜 압류됐잖아. 이거 어떻게 해요? 엄마, 이 집 날아가면 안 돼. 절대 안 돼. 최영숙 여사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건 엄마가 너한테 남겨주려던 재산이야. 빨리 서윤이한테 전화해. 당장 소송 취하하라고 해. 법원에 가서 실수였다고 말하라고 하라고. 김민주는 그제야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같았습니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역시 차단당한 것입니다. 김민주는 화가 나 이마에 핏대가 섰습니다. 핸드폰을 소파에 세게 던졌습니다. 바닥에 던지지는 못했죠. 젠장, 나도 차단했어. 바로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아주버님 김민호와 형님 이수진이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책가방을 맨 조카 민우도 함께였습니다. 형님 이수진은 들어오자마자 코를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부엌은 차갑고 밥도 안 하셨네요? 배고파 죽겠어요. 아주버님 김민호도 불평했습니다. 그러게요.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집에 와서 따뜻한 밥 한 술 못 드네요. 서윤이는 또 어디 가서 게으름 피우는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최영숙 여사는 바로 함께 저를 흉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밥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최영숙 여사는 울부짖었습니다. 밥이 다 무슨 소용이야. 집안이 망하게 생겼는데 박서윤 그 천벌 받으려니 내 집을 날려버렸다고. 아주버님과 형님은 그 말을 듣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형님 이수진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집이요? 김민주는 굳은 얼굴로 바닥에 떨어진 압류 통지서를 주어 형에게 건넸습니다. 엄마가 우리 몰래 메이플 가든에 집을 사셨는데 그걸 어떻게 서윤이가 알아내서 지금 법원에서 압류했대요. 아주버님 김민호는 서류를 받아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는 최영숙 여사를 쳐다봤습니다. 눈에는 충격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엄마, 집 살 돈이 있으셨어요? 그것도 메이플 가드네요? 아버지 아프실 때 집에 돈 한 푼 없다고 수술비도 저랑 수진이한테 보태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은 이 집의 마지막 남은 거짓된 화목을 찢어버리는 칼날 같았습니다. 최영숙 여사는 큰아들의 추궁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나는 그게 그저 형님 이수진이 폭발했습니다. 그녀는 예전부터 시어머니가 작은 아들 김민준만 편애하는 것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렇게 큰 비자금을 숨겨서 작은 아들 몰래 집까지 사줬다니 이제 그 집은 압류되고 소송까지 휘말리게 생겼습니다. 그녀는 날카롭고 비꼬는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님, 대단하시네요. 온 가족 돈 긁어 모아서 작은 아들 재산 불려주시고 이제 꼴 좋게 됐네요. 그렇게 편애하시더니 그렇게 숨기시더니 맨날 부려먹던 그 며느리한테 뒤통수 제대로 맞으셨네요. 죗값 받는 거예요. 최영숙 여사는 큰며느리의 비난에 얼굴이 붉어졌다, 하얘졌다 했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김민주는 형수가 엄마를 욕하자 화가 났습니다. 형수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엄마도 다 우리 집안 생각해서 그러신 거잖아요. 형님 이수진은 즉시 김민준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이 집안을 위해서라고? 당신을 위해서겠지. 김민준 씨, 당신이 데려온 그 잘난 마누라가 이제 집안 미천 다 드러냈잖아. 당신들 모자가 저지른 일에 우리까지 끌어들이지 마. 우리는 그 더러운 돈 쓴 적 없으니까. 아주버님 김민호도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 몰래 동생에게 집을 사준 사실에 극도로 불쾌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좀 더 침착했습니다. 다들 그만 싸워. 지금 싸워서 뭐해? 빨리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지. 민준아, 서윤이는 어디 있어? 빨리 찾아와서 법원에 얘기하라고 해. 김민주는 초조하게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 내 전화도 차단했단 말이야.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우는 사람, 욕하는 사람, 싸우는 사람. 서로를 비난하고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배고픈 조카 민우는 이 상황에 겁을 먹고 와앙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집안은 완전히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인 저는 어머니의 병상 곁을 지키며 이 혼란과 절망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아니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김씨 집안의 낡은 아파트는 지붕이 날아갈 듯 시끄러웠습니다. 최영숙 여사는 바닥에 앉아 허벅지를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저를 욕하다가 큰며느리를 욕하고 그러다가 자기 신세가 처량하다며 울었습니다. 김민준과 그의 형 김민호는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한 명은 억울했고 다른 한 명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형님 이수진은 팔짱을 끼고 침을 튀겨가며 시어머니의 편애를 비난했습니다. 조카 민우는 배가 고파 견딜 수 없어 엄마 이수진의 다리를 붙잡고 밥 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집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마침내 아주버님 김민호가 조금 진정하고 소리쳤습니다. 다들 그만. 싸워서 해결될 문제야?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박서윤을 찾는 거야. 그 말에 모두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최영숙 여사는 울음을 뚝 그치고 허둥지둥 일어났습니다. 맞아. 그 망할 년을 찾아야 해. 법원에 가서 오해였다고 소송 취하하라고 해야지. 김민주는 초조하게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어떻게 찾아? 전화도 안 되고 카톡도 차단했는데 걔가 어디 갔겠어? 최영숙 여사는 눈을 번뜩이며 마치 구명줄을 잡은 듯 소리쳤습니다. 병원.
걔네 엄마 죽어가고 있다며. 분명 병원에 있을 거야. 민준아, 병원 가서 찾아. 지금 당장 가서 그년 머리채 잡고 끌고 와. 김민주는 망설였습니다. 엄마, 병원이 얼마나 넓은데 어디 가서 찾아요. 최영숙 여사는 그를 떠밀었습니다. 한층 한층 다 뒤져. 중환자실은 몇 개 되지도 않잖아. 빨리 가. 안 그러면 우리 집 진짜 망한다고. 김민주는 엄마에게 등 떠밀려 어쩔 수 없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김민준이 떠나자 최영숙 여사는 눈알을 굴리더니 다른 꾀를 냈습니다. 예전에 제가 스치듯 말했던 동쪽 동네에 사는 이모가 생각난 것입니다. 그녀는 또 다른 구명주를 잡은 듯 온 집안을 뒤져 제가 예전에 쓰던 낡은 주소록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희미한 주소와 집 전화번호를 발견했습니다. 최영숙 여사는 흥분해서 전화기로 달려가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는 한참 울린 뒤에야 연결되었습니다. 약간 나이든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최영숙 여사는 즉시 울먹이는 목소리로 불쌍한 척 연기했습니다. 여보세요. 서윤이 이모님 되시죠? 저 서윤이 시어머니예요. 흑흑, 이모님, 저 어떡하면 좋아요. 전화기 너머의 이모는 당황한 듯 했습니다. 서윤이 시어머니요. 왜 그러세요?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최영숙 여사는 흑백을 뒤바꿔가며 울부짖었습니다. 이모님, 우리 서윤이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민준이랑 이혼하겠대요.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혼하겠다더니 이제는 법원에 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우리 집까지 압류시켰어요. 그 집이 우리 노부부 평생 모은 재산인데 우리 식구 다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요. 이모님이 서윤이 좀 말려주세요. 이모는 어리둥절했지만 목소리는 눈에 띄게 차가워졌습니다. 서윤이가 이혼을요? 집까지 압류하고? 그 애가 그렇게 무분별한 아이가 아닌데 혹시 무슨 억울한 일이라도 당한 거 아니에요? 듣자 하니 친정엄마가 입원했다던데 그분은 좀 어떠세요? 최영숙 여사는 제 엄마 얘기를 꺼내자 교묘하게 말을 돌리며 저를 폄하하는데 열을 올렸습니다. 걔네 엄마 입원한 건 맞는데 우리가 뭐 박대했나요? 서윤이가 그걸 핑계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모님이 우리 편 좀 들어주세요. 지금 서윤이 어디 있는지 아시면 좀 알려주세요. 제가 가서 잘 타일러야겠어요. 이모는 잠시 침묵하더니 아주 냉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부인, 애들 일은 우리 어른들이 끼어들기 좀 그렇죠. 서윤이 그 아이, 생각이 깊은 아이예요. 정말 이혼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저도 늙어서 그런 일까지 신경 쓸 힘이 없네요. 그리고 어디 있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좀 바빠서요. 이만 끊겠습니다. 그리서 깨 구슬을 깨. 그리고는 최영숙 여사가 더 울부짖을 틈도 없이 전화는 뚜뚜뚜 소리를 내며 끊겼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 망할 늙은이가. 최영숙 여사는 화가 나 전화기를 부술 뻔했습니다. 완전히 퇴짜를 맞은 것입니다. 형님 이수지는 옆에서 냉담하게 지켜보며 비웃었습니다. 걔네 친척이 어머님 편을 들어줄 리가 없죠. 박서윤이 벌써 다 얘기해놨을 텐데요. 최영숙 여사는 포기하지 않고 미친 사람처럼 제 물건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다른 친구나 동료 연락처를 찾으려고요. 하지만 평소 제 인간관계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그녀는 아무리 뒤져도 쓸만한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한편 김민주는 헐떡이며 서울중앙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엄마가 어느 과에 입원했는지 병실은 어디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는 머리 없는 파리처럼
1층부터 꼭대기 층까지 간호사 스테이션마다 붙잡고 박서윤이라는 보호자나 위독한 임시성의 환자가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병원 간호사들은 바빠 죽겠는데 그가 초조한 얼굴로 이상한 질문을 하니 귀찮아했습니다. 인상도 좋지 않아 대부분 모르겠다거나 원무과에 가서 확인해보라며 귀찮다는 듯이 대꾸했습니다. 김민주는 땀을 뻘뻘 흘리며 다리가 풀릴 때까지 뛰어다녔지만 제 그림자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엄마가 이미 위독한 상태를 넘겨 다른 병동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엉뚱한 중환자실 주변만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피곤하고 배고프고 절망적이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몇 번이고 제게 전화를 걸었지만 들려오는 것은 차가운 안내 음성뿐이었습니다. 그는 화가 나 의자 팔걸이를 세게 내리쳤고 주변 사람들의 눈총을 받았습니다. 김민주는 억울하고 분노에 찼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집에서 굳은 일 다하고 마음대로 부려먹던 그 아내가 정말로 사라져버리고 모든 연락을 끊자 자신은 그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찾을 방법조차 없다는 것을, 이 통제불능의 상황이 그를 두렵게 했습니다. 시댁 모자가 미친 듯이 저를 찾아 헤매고 있을 때 제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전화가 아니라 낯선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내용은 짧았지만 매우 다급해 보였습니다. 아주머니, 저 민우예요. 할머니랑 큰아빠, 큰엄마가 엄청 싸워요. 할머니랑 큰엄마가 아주머니 욕도 하고요. 작은아빠가 병원으로 아주머니 찾으러 갔어요. 저 너무 무서워요. 할머니가 집 숨겨놓은 거 진짜예요? 우리 이제 살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강권, 그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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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성. 민우, 제 10살짜리 조카였습니다. 엄마 핸드폰으로 몰래 제게 문자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고 마음에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옅은 비웃음만 나왔습니다. 봐. 어린애도 집안이 망해가는 걸 느끼는구나. 미쳤니? 다급하니? 이건 시작에 불과해. 저는 무표정하게 그 새로운 번호도 차단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이틀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났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거의 한 발짝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좋아졌습니다. 아직 말씀은 못하시지만 눈을 뜨고 저를 보며 깜빡여 주셨습니다. 저를 알아본다는 눈빛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 변호사님도 계속해서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제게 몇 번 메시지를 보내 법원의 압류 절차가 완벽하게 마무리되었고 부동산 등기 시스템에도 등록되어 최영숙 여사가 꼼수를 부릴 틈이 없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은행 거래 내역과 아파트 계약서 원본도 확보하여 증거가 매우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제게 당부했습니다. 박서윤님, 절차상 상대방은 이미 압류 결정을 통보받았을 겁니다. 만약 그들이 연락을 하거나 과격한 행동을 보일 경우 반드시 침착하게 안전을 확보하시고 즉시 제게 알려주십시오. 저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답장했습니다. 정말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제 핸드폰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차단 목록은 견고한 성처럼 김씨 집안의 모든 광기와 절망을 막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폭풍 전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역시나 사흘째 되던 날 오후 엄마가 검사를 마치고 잠드셨을 때 간호사실에서
병실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서윤님, 1층 안내데스크에 김민준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가족이라면서 급한 일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매우 흥분한 상태인데 어떻게 할까요? 왔구나. 저는 심호흡을 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저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병실 화장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사람은 더 이상 예전처럼 주눅든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평온함이 깃든 눈빛이었습니다. 올 것이 왔으니 이제 끝을 맺어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김민준이 뜨거운 냄비 위에 개미처럼 안내데스크 주변을 서성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눈가는 시커멓게 변해 잠을 제대로 못 잔 꾀죄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눈을 번뜩이며 제 팔을 잡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가볍게 피했습니다. 김민준은 잔뜩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박서윤, 드디어 나왔구나. 너 이틀 동안 어디서 뭘 한 거야?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안 보고 사람 말려 죽이려고 작정했어? 저는 그를 차갑게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민주는 제 시선에 기가 죽었는지 목소리를 조금 낮추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해. 응? 나랑 같이 집에 가자. 엄마가 걱정돼서 쓰러지기 직전이야. 그 집 법원에서 압류했다는 거, 그거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무슨 오해가 있는 거지? 법원에 가서 실수였다고, 잘못 알았다고 말해서 압류 좀 풀어달라고 해. 응? 저는 그 다급하고 비굴한 모습을 보니 그저 우스울 뿐이었습니다. 오해, 무슨 오해? 김민주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엄마 그 집 말이야. 아마 서류상에 좀 문제가 있었나 본데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닐 거야. 엄마도 다 우리 집안 잘 되라고 그런 거라고.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까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또렷했습니다. 우리 집안을 위해서라고? 김민준 씨, 아직도 자기 기만에 빠져 있네요. 당신 어머니 최영숙 씨는 당신 아버지가 수술비가 없어 위독하실 때 집에 돈 한 푼 없다고 울면서 당신이랑 형님 내외한테 돈 빌려오라고 닥달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땠죠? 그때 이미 부부 공동 재산을 몰래 빼돌려서 메이플 가든에 120제곱미터짜리 아파트를 전액 현금으로 사고 자기 단독 명의로 해뒀더군요. 이게 집안을 위한 건가요? 김민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너 무슨 헛소리야. 저는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헛소리라고요? 은행 이체 기록, 아파트 계약서, 법원의 압류 결정서까지 다 보여드릴까요? 김민준 씨, 당신 아버지가 병상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을 때 당신 어머니는 새 아파트 살 돈을 품에 안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게 오해라고요. 집안을 위한 거라고요. 제 목소리는 높아지지 않았지만 모든 단어는 얼음 송곳처럼 바닥에 그리고 김민준과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밝혔습니다. 약을 타거나 접수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김민준을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준은 제 말에 아무 대꾸도 못하고 얼굴이 돼지 간처럼 붉어졌습니다. 이마에 핏대가 섰고 창피함과 분노에 휩싸여 손을 들어 저를 때리려는 듯 했습니다. 닥쳐. 저는 꼼짝도 않고 서서 그의 올라간 손을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김민준 씨, 나한테 손 한번 대봐. 여기 사방에
CCTV 깔려 있어. 법원에 당신 가정폭력 증거 하나 더 추가하는 거. 난 상관없어. 김민준의 손은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내리지도 때리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자세로. 그는 당황스럽고 비참해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날카로운 목소리가 로비 입구에서 폭탄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박서윤, 이 천벌 받으려나. 여기서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어. 최영숙 여사였습니다. 아들이 걱정돼서 몰래 따라온 모양이었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눈이 시뻘겋게 충혈된 채 미친 사람처럼 달려와 제 코앞에서 소리쳤습니다. 네가 사람을 뭘로 몰아. 그 집은 내 돈으로 산 거야. 그 죽은 늙은이랑은 상관없다고. 너랑은 더더욱 상관없어. 당장 법원에 가서 똑바로 말해. 압류 풀라고. 안 그러면 내가 내 주둥이를 찢어버릴 줄 알아. 저는 그 추한 모습을 보며 오히려 웃음이 나왔습니다. 최영숙 씨, 법원은 증거만 믿습니다. 당신 돈, 당신이 무슨 돈이 있죠? 평생 일 한 번 안 하고 먹고 입고 쓰는 거. 어느 것 하나 시아버님이 벌어온 돈 아닌 게 있나요? 그 모든 게 부부 공동 재산이에요. 병든 남편 몰래 재산을 빼돌려 집을 사놓고 이제 와서 들통나니 이렇게 날뛰는 건가요? 저는 한 걸음 다가가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더러 집에 와서 밥하라고 닥달할 땐 기세등등하시더니 우리 엄마 목숨으로 협박할 땐 아주 대단하시더니 이제 당신 집이 압류되니까 겁나시나 보죠? 미안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최영숙 여사는 제 말에 숨이 막혀 쓰러질 뻔한 것을 김민준이 겨우 부축했습니다. 김민준은 다급하고 화가 나서 제게 소리쳤습니다. 박서윤,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엄마가 잘못했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저는 그의 말을 끊고 그들 모자를 훑어보았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엄마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 그 60통의 전화와 죽으라는 저주를 퍼부었던 것에 비하면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니죠. 김민준 씨 이혼 서류는 제 변호사가 곧 보낼 겁니다. 당신들 김씨 집안의 그 더러운 진흙탕에 저는 다시는 발 담그고 싶지 않네요. 말을 마친 저는 하얗게 질려 뒤틀린 그들 모자의 얼굴과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뒤로하고 몸을 돌려 떠났습니다. 최영숙 여사는 제 등 뒤에서 히스테릭한 비명과 욕설을 퍼부었지만 곧 병원 보안 요원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천천히 닫히며 바깥의 소란과 절망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진실은 이미 밝혀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최영숙 모자의 고함을 막아주자 세상은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1층 로비가 얼마나 난장판일지는 눈에 선했습니다. 아마 보안요원들이 그들을 밖으로 끌어내고 있겠죠. 병실로 돌아오니 엄마는 여전히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방금 전의 대치 상황에 흥분하지도 억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한 담담함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최영숙과 김민준의 성격상 절대 이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눈이 뒤집힌 도박꾼처럼 어떻게든 판을 뒤집으려 할 것입니다. 설령 가장 추하고 비열한 방법을 써서라도 말이죠. 역시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제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낯선 번호가 아니라 간호사실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에는 난처함과 동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서윤님, 그 두 분, 시어머니랑 남편분이 안 가고 병원 정문 앞에 무릎 꿇고 있어요. 사람들이 엄청 구경하고 있고
보안 요원들이 말려도 막무가내예요. 박서윤 님이 내려와서 용서해주지 않으면 절대 안 일어나겠다고 버티고 있는데 병원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져서요. 어떻게 좀 무릎을 꿇었다고요? 저는 잠시 멍했다가 이내 냉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그들답네요. 강하게 나가니 안 통하니까 이제는 약한 척, 도덕적 비난, 동정심 유발 작전으로 나오는군요. 여론을 이용해서 저를 굴복시키려는 속셈이겠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었습니다. 저는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원에 폐를 끼쳤네요. 그 사람들 꿇고 싶으면 계속 꿇으라고 하세요. 저는 절대 안 내려갑니다. 만약 계속 소란을 피우면 보안팀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엄마 병실은 5층이었고 병원 정문 쪽이 비스듬히 보였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정확한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정말로 두 사람이 병원 정문 앞 광장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병원 정문 앞 주위에는 구경꾼들이 듬성듬성 모여 있었습니다. 참으로 가련하고 비참한 광경이었습니다. 저는 커튼을 쳤습니다. 보지 않으면 그만이었습니다. 병원 정문에서 최영숙과 김민주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나란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최영숙은 콧물 눈물을 쏟으며 허벅지를 치고 구경꾼들에게 울부짖었습니다. 여러분, 제발 저희 얘기 좀 들어주세요. 우리 며느리가 아주 악독해요. 사소한 집안 문제로 우리 식구를 죽이려고 해요. 우리 집까지 뺏어가고 우리 노부부가 평생 모은 재산인데 우리 식구 이제 어떻게 살라고요. 김민준도 고개를 숙이고 고통스럽고 후회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가끔 눈물을 쥐어짜냈습니다.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저 할머니 우는 것 좀 봐. 진짜 불쌍하다. 며느리가 저렇게 독한가? 집안일은 알 수 없지만 저렇게 길바닥에 무릎 꿇고 난리치는 건 좀 심하네. 최영숙은 동정하는 사람들이 보이자 더 신이 나서 울부짖었습니다. 목소리가 더욱 처절해졌습니다. 박서윤, 이 은혜도 모르는 년아. 어서 나와.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가 너한테 사과할게. 제발 이렇게까지 하지는 마. 우리 식구 다 죽이려고 작정했어? 그녀는 울면서 몰래 김민준을 꼬집어 같이 소리치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김민준은 마지못해 이번 동 건물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서윤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앞으로는 집안일 다 내 말 들을게. 엄마도 너한테 잘할 거야. 제발 내려와줘. 부탁이야. 그들의 울음소리에 더 많은 구경꾼과 보안요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보안팀장은 골치 아프다는 표정으로 그들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두 분, 여긴 병원입니다. 조용히 해야 하는 곳이에요. 이렇게 질서를 어지럽히시면 안 됩니다. 계속 이러시면 정말 경찰 부르겠습니다. 최영숙은 보안요원의 손을 뿌리치며 떼를 썼습니다. 안 일어나. 우리 며느리가 내려와서 용서해주지 않으면 절대 안 일어나. 그 애가 나오게 해줘. 안 그러면 나 여기서 죽을 거야. 보안팀장은 어쩔 수 없이 정말로 경찰에 신고할 준비를 했습니다. 상황이 혼란스러워질 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길가에 멈춰 섰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하정우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냉정한 표정으로 내렸습니다. 그는 구경꾼들을 해치고 최영숙과 김민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최영숙은 정장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자 그가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 즉시 방향을 틀어 하 변호사에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높으신 분,
제발 저희 서민들 좀 도와주세요. 우리 며느리가. 하 변호사는 무표정하게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주변을 조용하게 만드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최영숙 씨, 김민준 씨. 저는 박서윤 씨의 법률 대리인 하정우 변호사입니다. 최영숙과 김민준의 울음소리가 순간 목구멍에서 멎었습니다. 그들은 불안한 눈으로 하 변호사를 쳐다봤습니다. 하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그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법원에서 방금 발부된 개정 통지서입니다. 최영숙 씨의 부부, 공동재산은닉 및 저희 의뢰인 박서윤 씨와 그 배우자의 합법적인 재산권 침해 혐의에 대한 재판이 다음 달 15일 오전 9시 지방법원 제3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시간 맞춰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통지서. 최영숙은 그 종이를 보고 마치 염라대왕의 부름을 받은 것처럼 온몸을 떨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하 변호사는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또한 두 분의 현재 행위는 병원의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방해하고 저희 의뢰인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법원에 신변 보호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재판 기간 동안 두 분은 저희 의뢰인과 그 가족, 입원 중인 어머님을 포함하여 반경 500m 이내 접근이 금지됩니다. 금지 명령은 곧 송달될 것이며 만약 위반할 경우 그는 주변의 보안 요원과 구경꾼들을 한번 훑어본 뒤 경찰이 금지 명령에 따라 즉시 강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보호 명령, 접근 금지, 강제 조치. 이 단어들은 망치처럼 최영숙과 김민준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그들은 저를 끌어내지도 용서를 구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재판 통지서와 접근 금지 명령이라는 최후 통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동정심 유발과 무릎 꿇기 작전은 법의 차가운 절차와 강제력 앞에서 너무나 우습고 헛된 것이었습니다. 최영숙은 완전히 넋이 나가 우는 것조차 잊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김민준도 멍한 표정으로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절망적인 잿빛만 남았습니다. 하 변호사는 그들을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고 보안팀장에게 고갯짓을 한 뒤 몸을 돌려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깔끔하고 단호했습니다. 주변 구경꾼들도 상황을 파악하고 수군거림의 방향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어머, 저 시어머니가 재산 숨겼다가 고소당한 거였네. 꼴 좋다. 저렇게 길바닥에서 창피나 당하고. 그러게 며느리 괴롭히더니 벌 받는 거지. 비난의 눈초리와 수군거림이 바늘처럼 쏟아졌습니다. 보안 요원들도 사람들을 해산시키며 최영숙과 김민준에게 즉시 떠나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최영숙과 김민준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웃음 속에서 엉망인 모습으로 바닥에서 일어나 집 잃은 개처럼 황급히 병원 정문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발악은 처참한 실패로 끝났고 온 동네에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후회? 당연히 했겠죠.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법의 톱니바퀴는 이미 차갑게 돌아가기 시작했고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심판뿐이었습니다. 하 변호사가 전해준 개정 통지서는 최영숙과 김민준의 마지막 희망마저 앗아갔습니다. 동정심 유발도 무릎 꿇기도 소용없었습니다. 법의 절차는 냉정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병원에서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때 그들의 불평과 저의 억압으로 가득 찼던 낡은 아파트는 이제 숨막히는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최영숙은 소파에 주저앉아 넋나간 눈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집도 뺏기고 재판까지 받아야 하다니. 김민준은 갇힌 짐승처럼 초조하게 집안을 서성였습니다.
그는 갑자기 멈춰서서 최영숙을 노려보았습니다. 엄마, 메이플 가든 아파트,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돈은 어디서 났고요? 왜 그렇게 꽁꽁 숨기셨어요? 이제 딱 걸렸잖아요. 최영숙은 그의 고함에 움찔하며 눈을 피하고 우물쭈물했습니다. 나는 다 너 생각해서. 나중에. 저를 위해서요? 김민주는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이제 저를 알거지로 만들고 소송까지 당하게 만드셨어요? 저를 위해서 이 집안을 풍비박산 내셨냐고요. 아주버님 김민호와 형님 이수진은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작은 아들 몰래 집을 사준 것을 안 순간부터 그들의 마음은 이미 돌아섰습니다. 형님 이수진이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봐야 뭐해요. 그 집 압류되고 재판에서 지면 우리가 사는 이 낡은 아파트까지 영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버님 이름으로 남겨진 유산이잖아요. 어머님 단독 명의로 바꿨다고 해도 결국 유산인데 박서윤이 독하게 마음먹으면 이 집까지 나눠 갖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마지막 남은 희망을 찢는 칼날 같았습니다. 최영숙은 벌떡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종이처럼 하얘졌습니다. 감히 김민준도 멍해졌습니다. 더 큰 공포가 그를 덮쳤습니다. 맞아. 만약 메이플 가든 아파트가 엄마가 숨긴 부부 공동 재산으로 인정되면 아버지 유산 정리가 제대로 안 된 거잖아. 지금 사는 이 낡은 아파트도 결국 아버지 재산이었고 박서윤이 배우자 자격으로 유산 재분할을 요구하면 그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안 돼. 절대 그렇게 둬선 안 돼. 최영숙은 마지막 구명줄을 잡은 듯 소리쳤습니다. 이 낡은 아파트는 내 거야. 아무도 못 건드려. 하지만 운명의 철퇴는 그들의 공포와 상관없이 내려쳤습니다. 온 가족이 낡은 아파트마저 잃을 수 있다는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김민준이 불안한 마음으로 문을 열자 법원 사람들이 아니라 은행 제복을 입은 직원 몇 명이 서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은 신분증과 서류를 내밀며 사무적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영숙 씨 댁 맞습니까? 저희는 XX은행입니다. 최영숙 씨께서 저희 은행에서 받으신 3억 원 대출이 지난달부터 연체되어 여러 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상환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에 따라 저희는 담보물 처분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합니다. 관련 통지서이니 서명해 주십시오. 담보요? 무슨 담보요? 김민주는 멍해져서 통지서를 받아보고 거의 기절할 뻔했습니다. 담보물 목록에는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이 낡은 아파트 주소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최영숙은 소란에 달려나와 통지서를 보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은행 직원은 무표정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최영숙 씨는 작년에 이 아파트를 담보로 저희 은행에서 3억 원을 대출받으셨습니다. 대출 목적은 인테리어 및 생활 자금이었으나 저희 조사 결과 해당 자금은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그것과 이번 독촉은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조속히 상환하지 않으시면 저희는 법에 따라 강제 집행을 신청하여 담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길 것입니다. 작년에 받은 대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 김민주는 즉시 깨달았습니다. 그 돈은 최영숙이 메이플 가든 아파트의 잔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쓴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몰래 집을 샀을 뿐만 아니라 지금 사는 낡은 아파트까지 담보로 잡혔던 것입니다. 김민주는 화가 나 온몸을 떨며 바닥에 주저앉은 최영숙을 손가락질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주버님 김민호와 형님 이수진도 모든 것을 이해하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결국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이 보금자리마저 시어머니가 몰래 담보로 잡혀 돈으로 바꿔버렸던 것입니다. 이제 대출금을 갚지 못해 은행이 집을 뺏으러 온 것입니다. 어머니, 이 정신 나간 노인네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댈 곳까지 다 날려버렸잖아요. 형님 이수진이 먼저 폭발하며 최영숙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은행 직원들이 황급히 말렸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저희는 절차에 따라 통보하러 온 것뿐입니다. 집안은 다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은행 직원들은 통지서를 남기고 혼란 속에서 떠났습니다. 그 후 이틀은 김씨 집안에게 진정한 종말이었습니다. 통지서를 남기고 싶겠고 종말이었습니다. 그 후 이틀은 김씨 집안에게 진정한 종말이었습니다. 은행의 독촉 전화는 끊이지 않았고 법원의 개정 통지서가 집으로 배달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메이플 가든 세입자는 집이 압류되었다며 매일 전화해서 욕을 하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난리였습니다. 최영숙은 연이은 충격에 정말로 병이나 침대에 누워 끙끙 앓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아침 마지막 순간이 왔습니다. 법원 집행관 몇 명이 은행 직원들과 함께 다시 김씨 집안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강제 퇴거 통지서였습니다. 대출 연체로 인해 담보 부동산이 경매 절차에 들어가기 전 정해진 기한 내에 집을 비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김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최종 판결문 같은 통지서를 받아들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집을 비우라고? 어디로 가란 말인가? 돈은 이미 최영숙이 다 날려버리고 빚만 남았습니다. 친척들은 이미 그들의 실체를 알고 외면했습니다. 아주버님 김민호와 형님 이수진은 굳은 얼굴로 미친 듯이 자기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난장판을 떠나 처가로 도망갈 작정이었습니다. 최영숙은 침대에 누워 바깥의 소란을 들으며 숨이 넘어가도록 울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기한이 되자 김민주는 알아놓은 최영숙을 부축하고 몇 안 되는 짐을 들고 나왔습니다. 쓸만한 것들은 이미 형님이 다 챙겨 떠났고 아주버님네 가족은 진작에 도망쳤습니다. 그들 모자는 정말로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살았던 낡은 아파트를 뒤로하고 봉인 딱지가 붙은 현관문을 바라보며 떠났습니다. 눈앞에는 낯선 거리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늘 밤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다리 밑, 공원 벤치, 아니면 하룻밤 싸구려 여관에 묵고 내일 다시 떠돌아야 할까요? 최영숙은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창문들을 보며 마침내 통곡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절망과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해 가장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집을 잃고 거리로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병실 창문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와 엄마의 창백하지만 미소 띤 얼굴을 비췄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방금 검진을 마치고 웃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회복 속도가 아주 좋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좋아요. 이틀 정도 더 지켜보고 안정적이면 퇴원해서 집에서 요양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격에 겨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순수한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보내고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엄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들으셨죠? 곧 집에 갈 수 있대요. 엄마는 힘없이 제 손을 마주 잡았지만 눈빛은 밝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입꼬리를 힘겹게 올렸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우리 모녀는 이 평온한 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번 기간 동안 저는 김 씨 집안에 대해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끔찍한 일들은 엄마의 생명 앞에서는 먼지처럼 하찮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엄마였습니다. 저를 보며 예전보다 정신은 좋아졌지만 야윈 제 얼굴을 걱정과 궁금함이 섞인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엄마는 기운을 좀 차리고 제 손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아직 힘없는 목소리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그동안 고생 많았. 엄마 때문에 너까지 고생했지. 김씨 집안 쪽은 그 사람들 너 더 안 괴롭히니? 저는 엄마를 속일 수 없었고 더 이상 속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최대한 담담하고 후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다 해결됐어요. 이제 그 사람들 다시는 저 괴롭힐 수 없어요. 저는 간단하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욕설과 무릎 꿇기 같은 추한 장면은 빼고 최영숙이 어떻게 재산을 숨겼고 제가 위급할 때 어떻게 저를 닥달했는지, 제가 위급할 때 어떻게 저를 닥달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법의 힘을 빌려 그들이 죗값을 치르게 했는지, 결국 낡은 아파트마저 잃게 된 것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엄마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얼굴 표정은 걱정에서 충격, 분노로 변했다가 마침내 깊은 한숨과 함께 안도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엄마는 한참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생했다, 내 딸. 엄마가 미안하다. 예전에는 맨날 너한테 참으라고만 했는데 결혼하면 다 참고 사는 건 줄 알고 엄마가 너를 더 힘들게 할 뻔했구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탓 아니에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참고 살면 언젠가는 좋아질 거라고 믿었던 제가 바보였어요. 이제 깨달았어요. 착하게만 살면 당하기만 한다는 걸.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절대 넘겨줘선 안 된다는 걸요. 엄마는 저를 보며 안쓰러움과 함께 대견함이 깃든 눈빛을 보냈습니다. 항상 주눅 들어있던 딸이 정말로 달라졌다는 것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힘주어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깨달았으면 됐다. 그런 지옥 같은 곳 진작에 나왔어야지. 엄마가 응원한다. 이제 우리 둘이서 잘 살자. 엄마가 도와줄게. 저는 웃었습니다. 마음속 가장 큰 돌덩이가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의 이해와 지지를 얻으니 10번의 재판에서 이긴 것보다 더 든든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날씨는 아주 맑았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새로 산 외투를 입혀드리고 모든 수속을 마쳤습니다. 하 변호사님이 일부러 차를 보내주셨습니다. 편안한 차에 앉아 엄마는 창밖 풍경을 보다가 옆에 앉은 저를 보고 문득 말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구나. 누구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오히려 더 잘 살 수도 있고. 저는 엄마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 엄마, 더 잘 살 거예요. 차는 그 억압적이었던 김씨 집안도 엄마의 낡은 집도 아닌 시내 중심가에 새로 지은 고급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제가 지난 몇 년간 몰래 모은 돈에 회사에서 가불한 돈을 합쳐 얻은 곳이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깨끗하고 햇살이 잘 들어와 엄마가 요양하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엄마는 놀라서 저를 보았습니다. 서윤아, 여긴. 저는 엄마를 부축하며 웃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우리 임시 새집이에요. 여기서 편하게 몸조리 하세요. 그쪽 일 완전히 끝나면 그때 다시 천천히 생각해요. 밝고 깨끗한 집에 들어와
엄마는 창밖 풍경을 보다가 저를 보고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좋다. 여기 정말 우리 딸 다 컸네. 엄마를 눕혀드리고 저는 베란다에 서서 자유로운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했고 김민준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새로운 번호였습니다. 내용은 더 이상 애원이나 협박이 아닌 막다른 길에 몰린 절망과 체념이었습니다. 박서윤, 네가 이겼다. 우리가 졌어. 엄마는 아파서 누웠고 우리는 이제 여관비도 없어. 지난 정을 생각해서 이혼 서류에 빨리 도장 좀 찍어주면 안 될까? 재산은 바라지도 않아. 제발 우리 좀 내버려둬. 더는 문제 삼지 말아줘. 저는 문자를 보고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이에 그런 게 남아있기는 했나? 저는 짧게 답장했습니다. 제 변호사가 연락할 겁니다. 법대로, 원칙대로 진행하세요. 문자를 보내고 저는 그 새로운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나며 두꺼운 먹구름이 거친 하늘처럼 제 삶은 점점 밝아졌습니다. 엄마는 제 간호 덕분에 빠르게 회복하셨고 얼굴색도 좋아지셨습니다. 이제 집안에서 혼자 걸어 다닐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새 집에 적응했고 베란다에서 햇볕을 쬐거나 화단의 꽃을 보며 편안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더 이상 제게 참으라는 말 대신 항상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서윤아, 지금이 정말 좋다. 마음이 편하니까 밥도 맛있네. 저는 회사 근처에 집을 구해 일에 몰두했습니다. 예전에 성공시켰던 작은 프로젝트 덕분에 회사에서 자리를 잡았고 사장님은 제게 더 중요한 일들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능력을 인정받는 기분이 무엇보다 뿌듯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 변호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민준이 모든 재산 분할을 포기하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고 했습니다. 최영숙의 건강이 악화되어 그들 역시 저희가 제시한 합의안을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메이플 가든 아파트는 처분되었고 법에 따라 제 몫으로 정해진 금액이 곧 제 통장으로 입금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돈은 제게 액수보다 더 큰 의미였습니다. 그 끔찍했던 관계의 완전한 끝, 그리고 제가 받아야 할 것을 되찾았다는 상징이었습니다. 주말에 저는 엄마와 함께 아파트 화단을 산책했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상쾌했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손가락으로 저 멀리를 가리켰습니다. 서윤아, 저기 좀 봐. 엄마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아파트 쓰레기장 옆에서 허리가 구분한 할머니가 재활용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낡은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멍한 표정으로 그녀가 꺼낸 폐지를 자루에 담고 있었습니다. 최영숙과 김민준이었습니다. 그들은 병원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초라하고 늙어 보였습니다.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길가의 잡초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그들이 자초한 것이고 더 이상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저는 엄마를 모시고 꽃이 만발한 다른 길로 향했습니다. 햇살이 우리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며 밝고 깨끗한 길 위에 비쳤습니다. 과거의 모든 것은 정말로 과거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상처와 배신은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걸음이 되었습니다. 저의 새로운 삶은 제 손안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일, 지켜야 할 가족, 그리고 희망찬 미래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 한, 앞으로 나아가는 한, 제 삶은 계속해서 더 좋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사는 그들은 그냥 그 그림자 속에 머물게 놔두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꽃향기와 자유의 냄새가 섞인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모시고 희망으로 가득 찬 우리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결혼은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관계가 당신을 힘들게 한다면 당신에게는 그것을 끊어낼 용기와 권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행복은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야기꾼은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